가장 가까이 있고 매일 함께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알고 싶은 것이지만 잘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낭독 산책의 탐험입니다. 채널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낭독 명상으로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좀 더 다양한 범위의 도서를 다루게 되면서 이름도 조금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낭독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법 스님의 은유와 마음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명법 스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학교 미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했습니다. 산사에서 수행 과정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와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에 대학과 여러 교육기관에서 미학 또 명상, 불교를 강의하고 있고요. 2016년에 오랜 도반들과 함께 대한공동체 미르문화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은유와 마음 연구소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은유 이야기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 은유와 마음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현장의 감동을 기록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탐구는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현상세계의 비밀을 밝히고 또 그 탐구의 노력은 우주로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적 영역은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답답한 것은 정작 그 나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알아낸 탐구를 이론으로 정립시키고 또 어떤 사례를 보면 그 안에 끼워 맞추는 걸 해결책이라고 제시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접근은 복잡다단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를 정립된 이론이나 통념으로 정의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은유와 이야기로 그것을 해체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에서 3장까지는 나를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저자의 이런 접근법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독자를 설득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실증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장까지 살펴보면서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은 변화를 인지할 수 있을 때 의식이 됩니다. 변화를 인지하려면 준거점이 필요한데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을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여행자나 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뱃사람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몰아치는 눈발 때문에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할 때 내 자동차의 운동과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함께 달리는 다른 자동차들이죠. 그런데 그 차들마저 사라져버리면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운동과 위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사라진 깊은 선정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이처럼 기준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 문제도 비슷하죠. 사람들은 단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불교학자인 데이비드 로이가 지적했듯이 사람이 된다는 것에는 자기 의식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이 되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목적이 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깊은 불안을 느끼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뭘 추구하는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는 내 삶의 기준점이고 또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나 지지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거나 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왕따가 고통스러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에게 원주민 프라이데이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인 기제를 동일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시는 자아의식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라캉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발달 단계를 거울 단계라고 명명하고 이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나타내는 독특한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어린아이는 거울을 비춰주면 거울 속 모습이 자기 자신인 줄 압니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놀라 달아나거나 공격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실험 삼아서 오른쪽 뺨에 검정을 칠한 후에 거울을 보여주면 어린아이는 거울 속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뺨에 손을 가져갑니다. 침팬지와 오랑우탄도 자기 자신임을 인지하지만 곧바로 흥미를 잃고 거울을 떠나버립니다. 이와는 달리 인간의 어린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웃고 좋아하느라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호기심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데요. 라캉은 이 반응이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고 자아의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울에 비친 내 이미지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거울 이미지는 좌우가 뒤바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 이미지는 나의 신기루이고 망상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상상적으로 자아를 구성한다는 라캉의 주장은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합니다.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뒤돌아보는 것도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마치 이게 내 모습인가요? 당신들이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일까요? 라고 묻는 듯이 뒤돌아보는데 라캉은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 특히 엄마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인간의 자기 의식이 근본적으로 타자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거울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엄마가 바라보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타자인 엄마를 의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라캉에 따르면 그렇게 구성된 자아는 주체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주체를 속이는 기만적 환영입니다. 거울 이미지는 이상화된 자아의 이미지이고 자아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얻어진 가짜 자아입니다. 시간에 대한 경험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사건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는데요.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지 등등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간혹 중간에 끊어지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가 경험한 시간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된 여러 가지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과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과거의 경험이 모두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이 쌓여서 현재의 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3살보다 훨씬 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쌓은 업이 아라야식이라는 깊은 무의식에 저장돼 있다가 적당한 조건이 형성되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현재의 경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3살 때의 나와 80살 때의 나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3살 때 배운 버릇이 80살까지 가는 일도
또 과거에 쌓은 업이 지금까지 계속될 일도 없을 겁니다. 어째서 우리는 3살 때의 나와 또 80살 때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3살 때의 나와 80살 때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자기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동일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몸과 기억입니다.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된 사물의 이미지를 직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직관상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대상의 세부 이미지를 마치 눈앞에 있는 실물을 자세히 보며 찾아내 확인하듯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관상은 원시인이 갖는 특수한 능력으로 현대인에게는 퇴화된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을 배우기 전 어린아이의 2에서 1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면 직관상은 거의 사라집니다. 특히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그 능력이 약화됩니다. 언어적 인식은 다양한 사물의 이미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하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는 작은 용량의 뇌 속에 더 많은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념과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 인과성 등과 같은 관계와 원리를 추론해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인식론에서는 언어적 인식을 비량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는 사물들을 서로 비교해서 유사한 부분을 끌어내 얻어진 인식, 즉 추론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혈량은 감각기관을 통해 얻어진 대상의 이미지, 즉 색, 소리, 맛, 향, 촉감 등의 직관적 인식과 수행을 통해 증득한 알을 말하는데요. 직관상은 혈량 가운데 직관적 인식에 해당합니다. 불교 인식론에서 비량은 혈량과 더불어 올바른 인식 수단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언어적 인식은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불교 인식론에서 비량보다 혈량을 더 중요한 인식 능력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어적 인식은 직관적인 인식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말을 배우면서 직관상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중요한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초자아의 억압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유아기의 기억이 대부분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대부분 단편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억들을 모으는 기억의 중심이 바로 자아입니다. 너댓 살이 되면 어린아이의 경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번 자아의식이 생기면 단편적인 기억들이 자아를 중심으로 연결돼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기억의 중심이 자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도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에 저장된 것들 가운데에는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억압된 기억들도 있습니다. 자아의 위협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나의 이야기에서 빼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일을 전부 기억하지도 않으며 과거의 경험을 전부 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나가 구성이 되고 이야기를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자아도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지금의 나에 의해서 경험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발생한 일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나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행동한 결과로 현재 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 과거가 구성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구성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일본 영화 라쇼몽은 사무라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산적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등장인물 개개인의 관점에서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4편의 반복되는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그중 어떤 이야기도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객관적 진실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역사가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에머슨이 역사는 없다, 오직 자서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단언한 것처럼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 그것도 역사가의 관점에서 기술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이야기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세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야기 없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수사관, 즉 인간에게 물로 보이는 물질이 물고기에는 공기로, 또 아귀에게는 불로, 지옥에서는 고름으로 보인다는 유식학의 주장처럼 우리는 같은 사물이라도 자신의 업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원한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 이야기는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사회적 이야기에 의해 제한이 되는데요. 이처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야기를 담론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세계가 객관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근대적 신념이 무너지고 그러한 신념의 체계인 근대주의 역시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개별 이야기의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 또 개별 이야기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론 등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 철학 같은 것도 일종의 이야기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대 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메타서사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의미체계,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담론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삶이 담론으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사회에서 제공한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를 내면화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나를 만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그에 맞춰서 행동함으로써 그 이야기들을 더 영향력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야기는 언어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 쓸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쓰기도 전에 그 이야기의 반 이상이 이미 쓰여 있거나 그 내용이 거의 결정돼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이야기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더 큰 이야기, 즉 담론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것이 내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70년대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미친 사람이 마을마다 한 사람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제정신이 나가거나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금당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미셸 푸코는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상성 개념이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시대적 담론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계몽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성적인 것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자 이성에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비정상으로 취급됐습니다. 노숙자, 또 가난한 사람,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자에게 비정상이라는 딱지가 붙여졌고 정상적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해졌습니다. 푸코에 따르면 서양의 정신병리학 발달은 의학의 발달보다 권력과 더 관계가 깊습니다. 질병을 정의하는 방식이나 또 치료하는 방식, 질병을 설명하는 방식의 커다란 단절이 19세기에 들어와 나타났고, 정신병리학 담론은 특정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또 행동 방식을 정신병으로, 또 그 사람들을 정신병자라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그 병을 이유로 그들을 특정한 장소에 감금하고 그들에게 특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실천을 특정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는 이미 정신의학적으로 확립된 정상성의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양의 정신의학 관련 지식들이 한국인의 심리적 증상을 진단하고 규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양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진단체계, 즉 정신장애에 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증상을 확인하고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정체성의 발명을 통해 진단은 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증이 확산됩니다. 정신병리학은 문화적인 산물입니다. 병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규정됩니다. 동아시아에서 거식증이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1960년대 홍콩에서 한 여학생이 길을 걷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 때문입니다. 거식증이 일단 대중에게 각인되자 거식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거식증이 사회 관심의 대상이 되자 사람들은 거식증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세기의 신경증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20세기 이래로 우울증과 거식증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발달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심리학의 기본 커리큘럼으로 발달 심리학을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발달 개념은 현대 심리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유년기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특정 시기마다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또 인격적 발달을 겪는다고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발달은 서양 심리학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개념이고 인간의 생애를 발달 단계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역사적, 문화적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건 낭만주의 시대부터였는데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상성에 대한 심리학 담론이 작용하는 한 집단적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문가에 의해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거식증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의 권위에 압도돼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정상적인 이야기와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뿐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정상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 기초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해체적 이해 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야기의 치유적 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야기를 심리치료에 활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야기 치료는 삶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지나간 과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기존의 심리 치료와는 달리 과거에서 문제 해결의 자원을 찾습니다. 서양 심리학은 무의식의 발견을 통해 심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지만 심리 문제의 원인을 모두 과거로 환원시킴으로써 지나치게 인과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만든다면
과거로부터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야기 치료는 삶의 의미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발견되고 알려질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고 우리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어떤 곳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이야기 치료의 창안에 깊은 영감을 준 미국의 정신과 의사 밀턴 에릭슨은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을 인간에게 주어진 풍부한 자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원이 풍부한 존재라는 생각은 그의 심리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관점입니다. 그는 우리는 삶을 통해 배움을 얻으며 삶이란 앞으로 무엇이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탐험과 같다고 봤습니다. 정체성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정체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때그때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데요. 선생님이 없으면 학생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부모도 없습니다. 세상도 자아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심리 문제와 사람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 하나하나에 또 나아가 자신의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개별적인 사건들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삶은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세상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야기를 바꾸려면 먼저 그 이야기가 완결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일지라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완결된 사건을 기술하는 역사조차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는데요. 하물며 자기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새로운 맥락에 기입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진실이지만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속에 감춰진 원래의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와 어떻게 관계하느냐입니다.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의미는 사실이나 텍스트가 아니라 그것과 내가 맺는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과거를 기억하거나 부정적인 것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과거만 기억하거나 긍정적인 것마저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내담자에게서 학문적으로 정리된 병증을 찾아냅니다. 대개 심리치료는 치료 목표를 위해 내담자를 통제하려고 하죠.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내담자는 단지 전문가의 처치에 내맡겨진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고 그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통찰력과 실천적 의지가 향상되느냐의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내담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면 치료된 이후에 다른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시 전문가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야기 치료는 문제에 지배당하던 삶을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힘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변하면 진단도 변해야 합니다. 심리 문제는 담론에 의해 결정되고 담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대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삶뿐만 아니라 세계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상담 기법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치료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재구성합니다.
이야기를 치료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심리치료는 기존의 심리치료와는 달리 심리 문제를 비병리적으로 대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병증으로 간주되는 상황들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말한 적 없는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인 의미도 있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의미도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 의해 주어진 자아 이미지에 고착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확대시키고 자기 이야기를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명상이 나 알아차림도 좋지만 이야기 쓰기도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고 발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에는 전생을 알고 싶다면 현재의 나를 보면 되고 미래의 나를 알고 싶을 때도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새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 은유. 오래전부터 정신분석을 비롯한 많은 심리치료에서 은유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은유는 무의식의 존재 방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프로이트는 은유를 무의식이 의식 세계를 숨기고 변형하는 대표적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락항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무의식이 언어처럼 기표들과 기의들의 작용에 수반되는 의미화의 과정이고 은유와 환유는 바로 그 의미화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락항은 증상 자체를 은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에서 무의식이 은유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유가 어떻게 마음에 작용해서 치료적 효과를 갖는가입니다. 밀턴 에릭슨은 은유를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담자의 경직된 정체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적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내담자들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내담자가 무엇을 문제로 보는지 또 문제가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릭슨은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담자와 처음 만났을 때 무엇보다 내담자의 은유 체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밀턴 에릭슨은 실용적이고 반이론적인 치료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지시하거나 강요함이 없이 내담자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내담자에게 은유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간접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제공된 은유는 간접적으로 내담자의 문제 상황과 관련이 되지만 그 속에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만한 지혜와 암시가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담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무의식적 차원에서 그 암시를 받아들여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토리텔링 치료는 이야기나 동화, 비유 등을 사용해서 이야기에 담긴 치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관건은 내담자가 이야기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데요. 엄격히 보면 최면 치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설명된 이래 실질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단지 말을 꾸미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은유는 시적이고 정감적이고 상상력과 관련된 것으로 문학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유는 유사성에 근거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라는 은유는 마음과 호수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리처드를 비롯한 20세기 신비평 이론가들은 내 마음은 원관념으로 또 호수는 보조관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내 마음은 호수라는 은유를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을 드러냄으로써 사물의 숨은 특성을 표현하는 비유법의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보조관념은 원관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확장하고 보완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설명됐는데요. 이 설명은 둘 사이의 유사성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은 호수라는 은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이 넓거나 고요할 때 우리는 마음을 호수의 속성과 연결해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마음을 호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호수와 마음을 연결하는 것은 나입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은유 역시 마찬가지죠. 시간이 중심 개념이고 돈이 보조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 겁니다. 시간은 돈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화살과 같다는 은유는 시간을 속력, 빠름, 흘러감,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죠. 이처럼 은유의 유사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경험된 겁니다. 은유는 우리가 체험하는 한 은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은유는 이처럼 개념 영역들 사이의 길찾기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확장시킵니다. 은유의 언어 능력은 한 개인의 독자적 능력이 아닙니다. 은유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또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관습적인 은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세탁, 신분 세탁은 학력과 신분을 위조하는 행위를 세탁하는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폭풍 흡입, 폭풍 다이어트, 폭풍 눈물 등은 먹기, 다이어트, 눈물을 폭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행복도 전염병처럼 번진다고 해서 해피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 따위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관습적인 은유들이죠. 많은 은유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과 인지 과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문화 사이에 또는 문화 내부에서 은유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는 일반적으로 열받는다, 열난다와 같이 열과 관계를 맺는데요.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는 기가 찬다라는 표현처럼 수증기나 기운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식물 은유는 중국 문화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군자로 알려진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식물이지만 선비가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성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할 때 가족이라는 뿌리 은유를 알면 그 복잡하게 뒤엉킨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나 지지자들의 정체성은 미국 문화의 뿌리 은유인 가족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은유를 받아들이면 그 은유가 부각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경험하면서 그 은유가 갖는 의미를 참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문화권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뿌리 은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은유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유는 개인이 경험했던,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치 부여 방식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어떤 원천 자료와 관계하는가를 알면 쉽게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유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은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죠. 은유는 구체적이고 생동적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울림을 주듯이 은유는 바로 그 불분명함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은유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쉽고 풍부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편재해 있는 은유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부여해 해석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체험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삶은 해석을 통해 더 분명하게 그 본질과 의미를 드러냅니다. 은유는 체험, 해석, 표현의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은유는 세계의 지평을 확장하고 삶의 깊이를 심화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유를 읽고 말한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유는 우리에게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제공합니다. 은유를 통해 개념과 사고가 재배열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상과 사유를 알기 쉽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수식한다고만 알려져 있던 은유는 사실 단순한 기술로는 접근 불가능한 현실을 새롭게 기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유는 현실을 창조적으로 다시 기술합니다. 세계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는 것, 이것이 삶을 확장하는 은유의 힘입니다.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유사성을 찾아내려면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은유는 상상적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은유의 첫 번째 기능은 추상적 주관주의에 객관적 구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은유는 내 마음처럼 기본적으로 추상적일 뿐인 내용을 호수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시킵니다. 내 마음은 호수에서 갈대가 되고 다시 등불이 됩니다. 일련의 연쇄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화됩니다. 두 번째로 은유는 감각적 형식에 빠져 있는 상상력을 해방시킵니다. 자신의 욕망에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유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은유는 주관이 느끼는 감정을 외부의 객관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가 매몰되어 있는 극단적인 감정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은유는 서로 다른 사물들 사이를 길찾기 방식으로 관련 지음으로써 사물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제공해 줍니다. 은유는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통합적인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사태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제거할 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은유는 불확정적이고 불투명한 세계를 의식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므로써 세계 전체를 인간화합니다. 네 번째로 은유는 일상적인 의미 형성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기본적 기제이며 우리가 세계를 구획하고 이해하는 핵심 방식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유보다 더 지배적이고 고차적인 인식을 제공합니다. 은유는 언어적 한계를 초월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은유는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은유는 자아 이해의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은유 체계를 분석하면 은유가 어떻게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일생 동안 어떤 개인적인 은유를 발전시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개인적 은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에 대해 우울증은 어둡다, 우울증은 무겁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울증의 어원인 우울하다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과잉 경쟁 사회가 된 오늘날에는 내성적이거나 비사회적인 사람을 사회 부적응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우울감이 원래부터 나쁜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울감은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고와 대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은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래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은유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적절하게 감추거나 표출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또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관계 지향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낭독 산책, 오늘은 불광 출판사에서 출간한 명법 스님의 은유와 마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낭독 산책을 다른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